안녕하세요. 자, 오늘 진도를 도시개발법 진도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교재가 229페이지 정도 교재를 준비하시면 돼요. 오늘 그 도시개발법 진도를 전부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속도가 속도가 있게 진행될 거예요. 잘 집중하셔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29페이지 교재 두시고 앞을 보시면은 도시개발법은 이렇게 해서 시작됩니다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강의를 준비합니다. 우리 그 국토계획법상 그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도시군 계획.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국토가 계획이 됐었죠.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장기적인 도시지역과 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합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 되죠.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개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다 배웠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로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는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이름을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죠?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3가지. 첫 번째 기반시설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거, 도로라든지 지하철, 학교라든지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은 전부 기반시설이 되죠. 그리고 그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자, 도로나 지하철을 서울에다 설치하려면은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설치를 결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도로나 지하철에 대한 법상 명칭이 바뀌어버리죠. 무엇으로 바뀌었죠? 그때부터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하여 고시하기 전까지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은 기반시설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이후부터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이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설전에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공부를 했던 사업입니다. 자,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결정하는 무슨 사업이 되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합니다. 신도시 개발 사업. 그래서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단지라든지 산업단지 등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신도시로 개발되고 30년, 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건물은 노후화되고 또 기반 시설은 열악해집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정비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을 이제 하게 되죠. 자, 이 정비 사업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사업은 3가지가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신도시 개발 사업과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이 있고, 이 3가지 사업은 공통점이 서울시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고, 지난해 시험에 2018년도 공법 A형 1번 문제가 이것이었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3가지로 고르면 되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도 있고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정비 사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도시개발법은 어디서 출발하느냐면은
자, 이렇게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결정하면은 그 도시 개발 사업의 방법과 절차, 그리고 누구나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가 법상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또 신도시를 수용 방식으로 개발할지 환지 방식으로 해야 할지, 혼용 방식으로 개발해야 할지, 이런 도시 개발 사업 방법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개별 법률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를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은 도시개발법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 도시개발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은 이 법.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에 따라서 관련 제도들을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법,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 여러분 교재 229페이지였죠. 네, 229페이지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를 필기를 해뒀죠. 네, 그래서 필기 부담 없이 편안하게 참고를 하면서 이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자, 지정권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계획, 즉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게 되죠. 자,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면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사업 시행자를 결정합니다. 네, 그리고 그 시행자가 결정되면은 그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하는데 이것을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결정된 시행자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합니다.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이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네, 인가를 받고 그 인가가 고시되면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라고 하고, 이렇게 작성된 실시계획은 인가가 고시되면은 법적 계획으로서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인가 고시된 실시계획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또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일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고, 물론 이제 일부를 수용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에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적용되어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것을 혼용 방식, 그렇게 해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부는 혼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 관한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이제 진행을 할지도 그렇게 할게요. 이제 세부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교재 230페이지 오시면 되죠. 자, 교재 230페이지 맨 위에 보십시오. 맨 위에 보시면은 네, 도시개발구역을 법상 누가 지정하게 되는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법상 지정할 수 있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됩니다. 여러분 교재를 체크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편하게 될 거예요.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은 네, 지정권자 원칙적으로 네, 박스안에 보십시오. 누가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컬러로 복사되어 있을 텐데 시도지사 그대로 이제 암기를 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는 거죠. 시도지사. 그러면은 자, 우리가 국토교육에서 다 배웠죠. 이때 시도지사가 누군지. 자, 이때 시도지사는 5개가 있습니다. 5개. 4개예요. 국토교육은 5개였죠.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 이렇게 됩니다. 5개. 근데 지금 거기 잘 보시면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시도지사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외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세종시는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 완성이 됐습니까? 지금도 신도시 개발 중입니까? 지금도 세종시는 건설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세종시 자체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 중이에요. 지금은 신도시 개발 중인데 다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거죠. 특시는 빠지는 거죠. 네,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 광역시장,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그리고 도지사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서울시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면은 서울시 관할구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면은 누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죠?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이고, 서울에서는 서울시장이,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이제 경기도가 되겠죠. 경기도. 이런 경기도에서 신도시 개발합니다. 그때 경기도에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하죠? 경기도지사. 서울에서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하죠? 서울특별시장.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시도지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제 우리 서울시하고 경기도 관할구역, 특별시하고 경기도 관할구역,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나의 도시개발 사업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시행될 때는 지정권자를 어떻게 정할까요?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맞짱을 떠야 될까요? 협의해야 될까요? 협의해서 둘 중 한 사람을 구역 지정할 자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함이 원칙인데,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도시 가운데서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면은 무슨 도시라고 하죠? 대도시. 그래서 대도시는 누가 지정합니까? 대도시시장이 지정권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안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죠. 박스안에 보시면 1번이 누구죠? 시도지사. 2번이 누구죠?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자, 내려오십시오. 동그라미 2번 내려오면은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중앙정부니까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죠? 동그라미 2번의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죠? 5개. 이 5개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라고 적고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하시는데 그 문장을 전부 암기할 필요는 없죠. 기억번에 봅니다.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까?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정합니까? 중앙정부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국가만 동그라미 하시면 되잖아. 국가를 기억하면 되죠. 뭐. 국가가 신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맞죠? 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정답을 찾는 거죠. 시험에서. 그죠? 네. 제일 중요한 게 니은하고 디귿번이에요. 니은 디귿을 묶어서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이 포인트를 모르면 문장 다 외워도 책 외워도 다 못 찾죠. 네, 자 니은분 잘 보십시오. 교재 보십시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누구죠? 중앙행정부처의 장관,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환경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중앙행정부의 장관입니다. 그러면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중앙행정부의 장관이면서 묻겠습니다. 행정청입니까? 비행정청입니까? 행정청이 되잖아요.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중앙행정부의 장관이면서 행정청이잖아요. 이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제 지정권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그리해 봅니다.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청. 그 자리에 제안 쓰면 틀려요. 요청. 왜냐하면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행정청이죠.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도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도 네, 행정청이잖아. 그래서 잘 보세요. 행정청은 행정청에게 제안한다고 합니까? 요청한다고 합니까? 요청을 쓰는 거라고. 그래서 이 공식을 모르면 답을 못 찾는 거죠.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즉 행정청이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청에게는 제안한다고 합니까? 요청이라고 합니까? 요청하면은 국토교통부에서 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꼭 요청 자리에 제안으로 출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디귿건 봐주십시오. 여러분 디귿건. 디귿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공공기관의 장.
디귿부대 공공기관의 장 동그라 줄을 끄십시오. 공공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 이런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행정입니까? 비행정청입니까? 비행정청이죠.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비행정청이에요. 비행정청. 자,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정청이죠. 그래서 비행정청은 국토부 장관, 행정청에게는 요청이라고 합니까? 제안이라고 합니까? 제안. 그래서 이렇게 나가죠.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합니까? 제안합니까? 제안. 그렇죠. 그 제안 자리에 요청이라고 쓰면 틀리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 문장 전체고도 답은 못 찾을 확률이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봐야 되죠. 행정청은 행정청에게 요청, 비행정청은 행정청에게 요청합니까? 제안합니까? 제안. 그 관계를 비교하시면 실수 없이 정답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니얼번은 뭐 쉬워요. 니얼번은 아까 설명드렸죠. 여러분, 서울시하고 경기도 관할 구역에 걸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한다면은 시도에 걸쳤잖아. 이때는 아까 지정권자를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맞짱 뜹니까? 협의합니까?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게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은 시도에 걸쳤으니까 시도위에는 누구죠?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관계되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딱 쉴 되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가 지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마지막은 천재지변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천재지변 등에서 긴급히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냥 외우진 않았고요. 무엇이 핵심인지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국가가 신도시 개발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책장 한 장 넘겨보실래요? 232페이지 정도로 오셔야 될 거예요. 232페이지 교재. 네, 한 장 넘겨보십시오. 232페이지 질비에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은 분할 지정할 수도 있고 결합 지정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네, 지정할 때 읽으면 되고요. 지금까지 시험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누구나 답을 찾을 수 있게 한 문제 한 번 반영된 적이 있었어. 한 문제가 아니고 한 줄 들어간 적이 있다고. 자,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구역은 분할 지정할 수도 있고 결합 지정할 수도 있다는 정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잠깐 앞을 봐주실래요, 여러분? 자, 이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그 면적 규모가 방대한 규모라면은 효율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시개발 사업인데 두 개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 A지구 그리고 B지구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합 지정입니까? 분할 지정입니까? 이것을 분할 지정. 그래서 효율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경우 방대한 규모의 신도시 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뭐 A지구, B지구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해서 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분할 지정할 수 있다면 아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외워줄 것은 이 분할 후 각각의 면적 규모는 10,000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만 분할 지정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지정의 요건은 분할 후 면적 규모는 각각 얼마 이상일 것? 10,000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만 분할 지정이 허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분할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지정 면적 규모가 얼마 이상이 됩니까? 2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는 되어야 분할 후 각각의 면적 규모가 10,000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나오겠죠. 네, 분할 지정의 요건입니다. 분할 후 각각의 면적 규모는 얼마 이상일 것? 10,000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분할 지정할 것.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여러분 여기 서울이에요. 잠깐 보실까요? 네, 여기가 서울입니다. 여기 서울이에요. 네.
이게 서울시인데 우리 서울시 관할구역, 서울시 관할구역에도 또 산이 있잖아요. 그 남산도 있고 인근도 이렇게 산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잖아, 그죠? 네, 그러면은 자 이쪽에 도시개발구역이 여기에 자 이 A 쪽 A 지역하고 그리고 여기 B 지역이 있습니다. B 지역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할까요? 자 A 지역과 B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A 지역과 B 지역은 연결되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같은 도시, 같은 군 안에서 서로 떨어진 지역 안에서 서로 떨어진 지역 두 곳을 대상으로 해서 두 곳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를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떨어진 A 지역과 B 지역을 플러스 결합시켜서 도시개발구를 지정하면은 분할 지정입니까? 결합 지정입니까? 결합 지정, 결합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분할 지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결합 지정할 수도 있다.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도시 경관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지정과 결합 지정할 수 있다는 정도. 이 정도 개요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더 이상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영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밑에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여러분 교재를 책장을 몇 페이지 오시냐면은 234페이지 오실래요? 네, 234페이지 오면은 자 작년에 이제 출제가 됐던 영역이죠. 아주 쉽게 출제가 됐었죠. 네, 제일 위에 보면은 도시개발구역 234페이지 왼쪽 상단에 보면 오른쪽 위에 왼쪽 위에 있죠. 네, 제목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그 지정 대상 용도 지역과 용도지역별 지정 규모라고 되어 있을 게 제목이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드시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규모입니다. 이것은 그 박스를 통째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박스를 앞에다가 통째 암기라고 적어놓고 이게 신기하게 저를 쳐다보면 통째를 외워져 버려요. 그래서 자, 저를 쳐다보시면 됩니다. 통째 암기라고 적어놓고 고개를 드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단순한 암기는 아니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쳐다보면은 암기가 자동으로 되게 돼 있죠. 너무 쉽게 나올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공짜로 주는 문제도 도시개발법의 2문제 정도. 한 문제는 웬만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세 문제는 수험생이 쉽게 맞출 수 있어서. 근데 나머지 세 문제 중 한 문제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맞출 수 있고 나머지 2문제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맞출 수 없는 문제가 나왔다고. 그럼 우리가 실력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몇 문제죠? 3문제 내지 4문제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게 매년 그래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6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를 버릴 것 이게 뭐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부 다 맞추려고 하면은 법전 들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에 확인도 찾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인정하면 마음이 편하잖아. 그리고 그걸 읽고 또 읽고 시간만 보내면은 낭패를 당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인데 이걸 이렇게 진행합시다. 만약에 우리 여기 앞에 선생님께서 단독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서울시 주거지역에서 이렇게 대지를 조성 중이에요. 한 200평 정도 단독주택 건설 위해서 대지를 조성 중이야. 우리가 지나가다가 신도시 개발 중이구나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아니 단독주택 하나 지으려고 200평 정도의 대지 조성하는데 신도시 개발 중이구나 라고 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별로 최소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 이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별로 어떤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을 할 수 있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서울입니다. 서울이고요. 서울은 용도지기 도시지역 맞죠? 도시지역 크게 용도별로 종류를 구분하면 몇 가지가 있죠? 4가지. 네, 이렇게 배웠죠? 다 배웠잖아요, 이제.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그리고 녹지지역이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녹지지역이 세분될 수 있죠. 녹지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면 몇 개의 용도지역이 있죠? 3개. 3개의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네, 묻겠습니다. 장기적으로도 네, 개발 가능성이 없는 용도지역은 무슨 녹지지역이었죠? 보전녹지. 그렇죠. 보전녹지지역이었죠. 좋아요. 보전녹지지역.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전답 가순이 있겠죠. 도시지역 안에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무슨 녹지지역이었죠? 생산녹지. 너무 좋은데요.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제한적이지만 자유롭진 않아요. 제한적이지만 유일하게 개발 가능한 녹지는
자연 녹지죠. 어우, 자연 녹지죠. 그렇게 되죠. 너무 좋아요. 자연 녹지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도시적이 전부 세분되면은 도시적 안에 토지의 용도별 종류는 몇 개? 16개. 16개로 이제 용도별로 토지의 종류가 구분해서 용도지가 지정됩니다. 그때 보존록 지정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이 허용되지 않아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현재 도시적 안에서 유일하게 신도시 개발이 불가능한 용도지역은 뭐죠? 보존녹지죠. 그럼 나머지 용도지역은 전부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이 허용되는데 아까 면적 규모가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될 때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공업지역은 주택단지를 조성합니까? 산업단지입니까? 공업지역은 주로 뭐 산업단지를 조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시 공업지역에서는 최소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산업단지가 조성되거나 시가지가 새로 조성되면 서울시 도시개발 사업을 개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업지역으로 용도지 지정되는 건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은 법상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공업지역 면적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되죠?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업지역 안에서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거나 시가지가 새로 조성될 때 면적 규모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그것은 곧 이꼴 이 도시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나머지 용도지역이 있잖아요. 나머지 용도지역은 전부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주거지역 1만, 상업지역 1만, 녹지지역 1만 다 외웠잖아요. 다 외우셨죠? 도시지역에서는 공업지역만 얼마? 3만 제곱미터 이상. 나머지 용도지역은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여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주택단지를 주거지역에서 조성했겠죠. 그때 주택단지 조성할 때 규모가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개발됐다면은 서울시 도시개발사업에서 그 택지가 개발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일 때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는데 이 수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작년에 나온 거죠. 뭐. 공업지역은 3만,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리고 자 나갑니다. 자 나가면은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 외지역입니까? 도시지역 외. 그러면은 행정구역은 서울특별시지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라면은 자 도시지역 밖에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 그 새로 조성되는 면적 규모가 30만 원칙을 해요. 원칙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 외워버렸네요. 공업지역은 얼마? 3만.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밖에서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용도지역별로 도시개발구를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규모에 관하여 학습한 거죠. 제일 먼저 도시개발구를 누가 지정하는지,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은 분할 지정할 수도 있고 결합 지정도 가능했고, 그리고 용도지역별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허용하는 면적 규모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은 자,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까요? 라고 하는 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길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가는 길에 몇 가지 체크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체크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236페이지입니다. 교재 236페이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는 전부가 시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출제되는 곳이 딱 두 곳이 있어요. 두 곳이. 그래서 그 두 곳을 잡으면 되죠. 제일 먼저 기초조사 내려옵니다. 중간에 보십시오. 236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기초조사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자, 제일 끝에 봅니다. 기초조사 제일 끝에 1번 의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조사 측량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줄 것이십시오. 조사 측량 할 수 있다 줄 거면 되죠. 그래서 조사 측량 할 수 있다 밑줄 것이고 밑에다가 의무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 조사 측량 할 수 있다. 임의 규정.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도 기초조사 규정이 있었죠. 근데 국토계획법상 기초조사는 의무 규정입니다. 전부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났거든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는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 조사 측량 할 수 있다. 임의 규정.
네, 그거 하나 지나갈 때 읽으시면 되고요. 중요 표시는 아니에요. 뭐 출제 가능성이 높지도 않아요. 나온 다음에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이게 좀 중요하죠. 이런 교재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경우가 가끔 출제에 반영이 돼요. 238페이지 더 알아보기 찾으셨습니까? 네, 238페이지 저 위에 박스, 두 번째 큰 박스에 보면은 제목이 더 알아보기 돼 있고 공청회 개최라고 돼 있을 거예요. 거기 1번을 별표하시고 이것만 지나갈 때 읽으시면 돼요. 너무 쉬워요, 내용은. 자, 두 번째 줄에 봅니다. 밑줄 그십시오. 첫 번째 줄 끝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 면적이 얼마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줄 것이십시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 면적 규모가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람기간 만료 줄 것이십시오. 공람기간이 끝난 후 의무적으로 뭘 개최합니까?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것은 면적 규모가 얼마 이상?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되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청회 개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지나갈 때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장 넘깁니다. 넘겨서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의 효과 240페이지 오면은 자, 우리가 찾아가는 주제가 있을 겁니다. 240페이지 보십시오.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의 효과 찾으셨습니까? 네, 자, 여기 별표를 하시고요. 자,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밑줄 그십시오. 제가 읽으면 밑줄 끄면서 따라오십시오. 이해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그냥 밑줄만 끄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자, 240페이지 중간이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밑줄 쭉 그십시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개발법상 도시지역 그리고 지구단위 구역구역이 결정구성수를 본다. 여기까지 밑줄 그시고 원칙.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국토개발법상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구성수로 본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계속 실었죠. 국토개발법상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됐거나 칠학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 규정이 있죠. 그리고 내려옵니다. 3번에 행비제한 줄 것이고 허가 대상 개발 행위를 밑줄 것이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제목에 밑줄 것이고 오른쪽으로 오세요. 241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에 보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할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 행위가 몇 개가 들어있죠? 7개. 7개를 암기하시면 되죠. 앞에다가 암기. 그리고 임의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 행위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또 몇 개가 들어있죠? 크게 2개. 1번 줄 거죠. 재복구나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응급조치 동그라미,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 행위는 허가 없이 도시개발구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봅니다.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줄 거죠. 간이 공작물의 설치는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예를 들면 농업용 비닐하우스 뒤에 적어도 괜찮아요.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간이 공작물이죠. 네, 자 이렇게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이런 설치는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작 목적 줄 것이십시오.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연번 너무 중요해요.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허가 없이 가능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가로 안에 봅니다. 경작지 안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임의상에서 제외되니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경작전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임의상입니까? 허가상입니까? 허가상.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정답을 몇 번 결정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고개를 드시면 되고 이해하실 필요 없다고 그랬죠. 제가 이해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고개를 드시면 되죠. 지금 제가 밑줄 꺼드린 내용들이 있죠. 이것들을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이유가 뭐죠? 밑줄 꺼드리고 필기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들으라는 거죠. 교재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개 들고 그냥 필기는 해둔 거예요. 밑줄 공부에 필기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 쓸 필요 없죠. 자, 지금부터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자, 집중하시고 이거 물으면 대답하셔야 돼요. 자, 여기 물어보면은 대답을 하십시오. 이거 지난주 수업할 때 다른 곳에서 수업할 때 이거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셔가지고 난리 났었어. 네, 6.25 때 뭐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그거. 자,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네. 여러분, 우리 국토 가운데서 전답 과송 등 농지, 전답 과송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주변에 보전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습니다. 이런 토지가 도시지역에 가까우면 무슨 용도지역이었죠? 도시지역에 가까우면 생산관리죠. 지금 방금 생산관리죠 대답하신 분들. 아우. 그 다음에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면 뭐죠? 농림지역 그렇게 되잖아. 자, 전답 과송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주변에 보전 가치 있는 산지가 도시지역에 가까우면 생산관리죠.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지면 농림지역이라고 됩니다. 여기는 농림지역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이 무엇이라고요? 농림지역. 농림지역의 지정 목적은 이렇게 오라 그랬죠. 농림업의 진흥과 살림의 보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은 농림지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현재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 있는데 이 농림지역 들판에 보십시오. 잘 보셔야 돼요. 이 농림지역의 피금 침품만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거예요. 여기에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길까를 공부할 거예요. 이 자체를 외우십시오. 앞으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적은 지정전 용도지역이 뭐죠? 농림지역이었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그 법적 효과로서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이 되어버립니다.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과 그리고 그 도시개발구역의 지구단위구역구역,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구역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역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제가 되어버린다. 의제가. 그러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었죠. 여러분, 농림지역에서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이렇게 상가, 업무용지 빌딩을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농림지역에서 본래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농림지역을 도시적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절차 없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과 그리고 그 도시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가 되어버리는 거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용도지역이 무엇이었죠? 농림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버리면 농림지역이 자동으로 무엇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로 간주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개발구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로 간주가 되어버리지. 그러면 우리 배웠잖아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면 그날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그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원리구나. 그래서 이 자체는 좀 외워놔야 돼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구역구역이 결정고시로 간주가 되면서 두 번째 봐요. 두 번째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자 이게 농지를 소유하고 이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천 명, 수백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겠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수백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 자신의 토지지만 일정한 개발 행위는 관할 시청 군청의 허가 없이 할 수 없도록 무엇을 받게 됩니까?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효과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합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로 본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청 군청의 허가 없이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행위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제한 내용은 두 가지잖아. 허가 사항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하고 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임의사항으로 구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에 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가 아까 7개가 있었죠. 박사안에 241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 박사안에 몇 개가 들어있습니까? 7개. 7개를 외워야 되는데 첫 글자 동그라미 1번부터 천머리 글자를 동그라미에서 내려가면서 외우십시오. 건공, 토토토, 물, 풀죽입니까? 물죽입니까? 물죽.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건공, 토토토, 건공, 토토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토가 3개고 물죽 그렇게 됐습니다. 물죽. 고개를 잠깐 들어볼까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여기까지는 안 외워도 돼요. 국토교육법상 개발허가 대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국토교육법상 그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사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개발 행위를 할 때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 건공 토토토 물건을 쌓는 행위, 물건 적지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국토교육에서 시험에 내지 여기서는 시험에 거의 안 낸다고. 안 내워도 돼요. 그럼 하나 외워야 될 게 뭐죠? 중목의 벌채 식재. 중목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외에는 중목의 벌채 식재도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관할시청군청의 허가를 요합니까? 관할시청군청에 허가 없이 할 수 없도록 행비자를 받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왜 중목이 뭐죠? 대나무나 그냥 나무잖아. 나무. 대나무하고 일반적인 나무를 말하잖아. 그리고 벌채는 나무를 자르는 거죠. 식재는 뭐죠? 심는 거잖아요. 그럼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이제 농림지역이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농림지역이었잖아. 맞죠? 농림지역이었어. 그때 여기에 갑돌이의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사과를 심어둔 과수원이었어. 그때 과수원이고, 자 사과나무는 100그루입니다. 사과나무가 100그루고 그 10년생이에요. 10년생인데 10년생이면은 이제 사과를 한참 따기 시작할 때예요, 이제. 그래서 사과 한 나무에 1년에 10만 원 정도의 사과를 생산하고 있대. 100그루의 사과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1년에 10만 원씩이면은 1년에 수입이 얼마죠? 1천만 원. 1천만 원의 이제 사과 수입을 얻을 수 있잖아. 그리고 사과 10년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동안 사과를 딸 수 있대. 20년 동안 사과를 따면 얼마가 되는 거죠? 20년을 곱하면은 1천만씩 20년 2억이 됩니까? 네, 2억이 되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사과 농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죠. 그럼 이때 이거 보상금 줘요, 안 줘요? 네, 이런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보상금 2억을 준다고. 그럼 사과나무를 100그루만 더 심으면 4억을 보상금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에 사과나무를 보상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심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여보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은 사과 한 그루에 보상금이 얼마니까 우리 내일부터 사과나무 심자. 그렇게 해서 막 부부가 매일 가서 막 사과나무를 심을 거 아니야. 보상금 많이 받아내려고.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에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에는 이렇게 사과나무를 심는 것도 관할시청군청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도록 법을 만든 거야. 보상금을 노리고 새로 사과나무를 심으시는 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에 불통 가져다 두고 뭐 이렇게 불통 막 이렇게 실어다 두시는 분도 있고 뭐 보상금 받으려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난다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항공 촬영 다 해준다고 얘기다가 항공 촬영할 때 보니까 사과나무 100그루였다고. 그럼 나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에 나중에 이제 다시 뭐 몇 개월 보상금 산정하는 기준 일자가 있겠죠. 기준이라 다시 항공 촬영해가지고 사과나무 150그루면은 나머지 50그루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에 허가 없이 식재된 50그루의 사과나무는 보상금 지급합니까? 원상회복합니까? 원상회복 명령. 사과나무 다 파내라고 하죠. 이런 의미라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에는 중목의 벌채 식재도 관할시청군청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도록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 제한을 받게 되는 거라고. 근데 아까 재해복구나 재난수술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투기 목적입니까? 재해복구입니까? 재해복구나 재난수술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 변경. 그죠? 경작 목적으로 하는 형질 변경은 농사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거잖아요. 도시개발 사업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그래서 경작 목적으로 하는 형질 변경은 허가받습니까? 허가 없이 가능합니까? 허가 없이. 그리고 관상용 중목을 임시 식재하는 것도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경작 제한에서 관상용 주목의 임시 식재는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허가를 받도록 한다고.
경작지 안에서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죠.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의 효과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련된 사항이고 책장을 넘기면 242페이지 봅니다. 242페이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는 3, 4월 이제 심학습에서 다루어드리게 돼요. 근데 1번 정도만 살짝 읽어드릴게요. 1번 해제 사유. 1번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밑줄 그어두십시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 다음이 박스안에 몇 개 있죠? 2개.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규정된 날입니까?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법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서 무엇이죠? 해제 사유가 되는 거죠.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서 해제 사유.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면은 그 사유에 해당한 날의 다음 날 법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본래는 이거 3, 4월에서 다루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쉬운 거 3가지만 살짝 설명 좀 할게요.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 이런 것도 이제 교재를 보고 하면 그냥 외워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법을 국회에서 만들었을까? 그 입법 시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절차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돼서 우리 서울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됐다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고시됐어. 우리 조금 전에 배웠잖아. 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그 구역 안에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건축물의 건축부터 시작해서 중목의 벌채, 식재까지 관할 시청 근처에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행위자만 받습니까? 허가 없이 못하는 행위자를 받잖아. 그러니까 수천 명의 국민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거예요. 내 땅이지만 나무도 심을 수 없고, 그죠? 예, 형질 변경도 못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만 딱 고시하면은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침해를 당하게 된대. 재산권을 제한받는데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해 놓고 3년 동안 실시계획 인가 신청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해 놓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해 놓고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도 없으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역 지정 고시 후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겁니까?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의 행위자만 받게 되잖아.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해 놓고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으면은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법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법을 만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절차를 적어놓고 수업을 하는 거죠. 흐름을 알아 이런 것은 이해가 되잖아. 그냥 외울 수는 없는 거잖아. 가장 좋은 암기는 이해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해가 몇 번 이렇게 입력이 반복되면은 익숙해지게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2번에 봅니다. 도시개발 사업 공사 완료를 공고하면은 그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돼요. 그것은 수용 방식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잠깐만요.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잖아요.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끝나면은 공식적으로 이제 제일 마지막에 공사 완료를 공식적으로 공고하는 거죠. 그러면은 신도시 개발 사업이 공식적으로 완료됐음을 공고했으니까 더 이상 도시개발 구역일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가 공고되면은 다음 날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다면은 동그라미 2번의 가로 안에 봅니다. 환지 처분을 공고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환지 처분을 공식적으로 공고하게 되는 거예요. 자,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은 환지 처분 공고를 하는데 오늘 배워요. 그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봐요.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가 공고되면 다음 날 해지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다음 날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되는데 이때는 사업 중단으로 해제된 겁니까? 사업 완료로 해제된 겁니까? 사업 완료가 해제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사업 완료가 해제 사유가 된 것이고 동그라미 1번은
사업 완료입니까? 사업 중단입니까? 사업 중단이 해제 사유가 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다 됐죠? 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게요. 잠깐만요. 한 번 더 집중해 주실래요? 여러분, 아까 농림지역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하면은 용도지역이 뭐죠? 농림지역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해버리면은 농림지역이 무엇으로 바뀌어버립니까?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구역 지정이 결정고시 형수로 법적으로 의제가 돼버리잖아. 농림지역이 도시로 바뀌어버려. 근데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해놓고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으면은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죠. 그럼 이게 신도시 개발이 됐습니까? 안 된 상태입니까? 신도시 개발의 첫 삽도 떼기 전에 구역 지정이 해제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용도지역, 이 도시지역은 그대로 있을까요? 지정전 용도지로 환원될까요? 지정전 농림지로 환원되고 지구단위 구역 결정고시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242페이지 딱 중간에 봅니다. 딱 중간 조금 밑에 보면은 2번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환원 폐지 등이 나와 있고 1번 환원 또는 폐지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지나갈 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딩 R R 표시해둡니다. 리딩 읽어보라는 거죠.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의지된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도교육법상 용도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용도지역, 아까 농림지역이었죠? 지정 전 농림지역, 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지정 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설명 다 드렸었죠? 여기까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었습니다. 우리 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학습이었죠.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만 1시간을 수업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한 문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도가 휙 날아가게 돼요. 네, 잠시 휴식 후에 두 번째 시간 준비합니다.